최근 토트넘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지점이 본인들의 스타일을 어떤 팀을 만나든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팀의 압박이 강하든 아니면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토트넘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이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려는 움직임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스날을 만났을 때도 경기 전체에서 볼 점유율이 토트넘이 아스날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53%로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전에는 심지어 61%까지 점유율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리버풀전에서도 커티스 존스가 퇴장당한 이후에는 토트넘이 워낙에 유리한 상황이었으니까 커티스 존스가 퇴장당하기 전까지의 점유율을 보면 57.2%로 리버풀보다 점유율이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 뜻은 이제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 소유권을 쥔 상태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토트넘이 아스날과 리버풀처럼 압박을 잘하는 팀을 만나면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다가 빼앗기는 빈도도 꽤나 많아요. 그런데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팀 내에서 우리의 축구로 경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 위닝 멘탈리티가 생기면서 본인들의 경기 스타일을 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재밌었던 건 토트넘이 리버풀의 압박을 상대할 때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점유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면 왼쪽에는 아무래도 히샬리송이 볼을 점유하는데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왼쪽에서 탈압박이 이루어지고 반대편으로 방향을 전환해주면서 히샬리송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특히나 오른쪽에 있는 포로, 사르, 비수마 이 3명의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일단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는 당연히 수비라인 앞에서 비수마가 볼을 받아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아무래도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을 받으면 상대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순간 비수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포로와 사르가 접근을 하는데 이 움직임이 굉장히 유기적이거든요. 일단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후방 빌드업 형태는 좌우 풀백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선수들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형태죠. 그리고 안쪽에서 선수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여기서 후방 빌드업을 가져가는데 이때 오른쪽 측면에서 포로와 사르가 서로의 움직임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선수를 끌고 나가면 이때 비수마가 상대 선수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 순간 사르가 내려와서 비수마가 압박을 당하는 움직임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르 또한 압박을 받고 있을 때는 오히려 사르가 올라가 주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요. 이때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비수마를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순간적으로 비수마를 압박하고 있는 선수가 포로와 비수마 혹은 사르와 비수마를 동시에 압박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토트넘은 비수마나 사르 혹은 비수마와 포로에게 패스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탈압박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세요.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비수마가 내려가서 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포로가 안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비수마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비수마를 압박하던 선수가 있었어요. 소보슬라이였는데 소보슬라이가 비수마를 압박하다가 포로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니까 포로를 향해서 패스를 보내줄 줄 알고 포로 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토트넘의 선택은 소보슬라이가 포로 쪽으로 움직이니까 비수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비수마 또한 볼을 받는 순간 포로 쪽에서 리버풀의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비수마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르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포로가 내려와 주면서 비수마의 옆자리에서 비수마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들도 똑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 장면은 맨유와의 경기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때도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비수마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수마를 압박하는 선수가 한 명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르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비수마의 옆자리에서 후방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를 압박하고 있었던 선수는 비수마를 압박해야 될지 아니면 사르를 압박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비수마가 받아주는데 그 순간
비수마를 압박하고 있었던 선수가 사르 쪽으로 비수마가 패스를 보내주는 줄 알고 사르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가 사르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나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번에는 포로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사르가 내려와서 비수마를 도와줬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마가 볼을 잡는 순간 비수마 혼자서 탈압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비수마를 도와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르가 포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포로가 내려와서 비수마를 도와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포로가 움직여주면서 사르에게 공간을 만들고 사르가 내려와서 비수마를 도와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탈압박과 후방 빌드업 과정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만들어지는데, 선수들 전체가 동료 선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내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동료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내가 측면으로 나가는, 이렇게 팀 전체적인 시스템을 모든 선수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손발이 맞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비수마가 최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래도 비수마에게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르가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비수마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르에게도 많은 선수들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던 포로가 오히려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사르와 비수마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측면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비수마가 볼을 안쪽으로 몰고 들어오고 있고 사르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리버풀의 수비가 중앙에 밀집한 상태인데, 이때 포로 한 명만 혼자서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으니까 포로에게 넓은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는 비수마가 너무나 편안하게 반대편에 있는 포로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포로가 볼을 잡는 순간 아무래도 리버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앙으로 들어와 있었던 사르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포로의 움직임을 이번엔 역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포로가 볼을 받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는 포로에게 수비가 쏠리는 상황이니까 사르가 앞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르 쪽으로 포로가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사르가 볼을 받아서 탈압박에 성공한 다음에 앞쪽에서 뛰어가고 있는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전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만 봐도 토트넘이 얼마나 최근에 손발이 딱딱 맞아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은 결과적으로 메디슨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메디슨이 탈압박을 가장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전방에서 키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메디슨에게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요. 그런데 토트넘을 상대한 팀들도 토트넘에서 메디슨의 역할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메디슨에게 전담 마크가 붙습니다. 메디슨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토트넘은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선수들을 중앙에 쏠리게끔 만드는 전형이죠. 그리고 이때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해도 메디슨에게 수비수들이 많이 붙어있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역으로 포로의 움직임을 활용할 때가 많아요.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첫 번째는 메디슨이지만 두 번째는 포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포로를 아예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포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 포로가 올라갈 때 사르가 내려와 주면서 포로의 뒷공간을 커버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수들의 장점을 너무나 잘 활용하는 건데, 포로는 공격력이 좋은 대신에 수비적인 커버가 약하고, 반면에 사르는 창의적인 패스나 세밀한 볼터치가 부족한 대신에 활동량을 통한 커버 능력이 좋은 선수죠. 그러니까 사르와 포로의 장점들만 살려서 사르가 내려가고 오히려 포로가 올라가면서 메디슨에게 수비가 쏠릴 때 포로가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후방에서 한 번에 포로 쪽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여기서 상대방의 압박을 받으니까 여기서 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터치로 포로에게 바로 패스를 넘겨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포로가 볼을 받아서 전방을 바라보고 쿨루셉스키, 손흥민,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의 오프 더블 플레이도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내려갔다가 포로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자신에게 쏠릴 때 다시 올라와서 포로가 메디슨에게 다시 패스를 주고 메디슨이 이 공간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메디슨이 후방에서 볼을 받고 그리고 포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요 라인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하기 위해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거든요. 왜냐하면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야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선수들을 후방에서 몰아세운 다음에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공간을 내주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계속 라인 사이를 뛰어가는 동작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연계 플레이를 하거나 본인이 볼터치를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드니까 토트넘이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때 메디슨이 내려가면서 수비를 쏠리게 만들면 그 순간 포로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올라올 때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메디슨이 토트넘에서는 주요 인물이다 보니까 리버풀의 선수들이 메디슨을 강하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포로가 약간 올라가서 오히려 메디슨보다도 위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공간에 서 있죠. 그리고 이때 포로가 이 공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손흥민이 계속해서 앞쪽으로 뛰어나가니까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면서 이 라인 사이에서 포로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토트넘이 과감하게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메디슨이 볼을 받아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포로에게 원터치로 내줍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포로가 오히려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을 받고 뛰어나가는 쿨루셉스키나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의 공격 작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메디슨에게 압박이 쏠리니까 포로를 올려서 포로를 제2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는 굉장히 영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벌리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장면도 동일한 장면입니다. 메디슨이 내려가서 볼을 받고 있고요. 이때 상대 수비가 메디슨을 마크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메디슨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포로가 약간 올라와 주면서 메디슨이 내려갔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포로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포로가 올라가니까 사르가 내려가면서 포로의 뒷공간을 커버해 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이때 포로가 올라오는 순간 앞쪽에서 쿨루셉스키나 손흥민 이 두 명의 선수가 계속 앞으로 움직이니까 상대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물러나니까 포로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볼을 받은 다음에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포로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고, 앞쪽에 있는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이 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포로가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포로의 패스를 받아서 헤트트릭을 완성하는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빌드업과 탈압박 시스템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점점 더 시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포로, 비수마, 사르의 움직임, 그리고 후반부에 보여드렸던 메디슨, 포로, 손흥민, 쿨루셉스키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이 매번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어떤 선수가 올라갔을 때는 다른 선수가 내려와주고 반대로 압박을 받을 때는 또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뀌거나, 이런 것처럼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플랜 자체는 동일한데 여기서 여러 가지 변주를 통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고 체계적인 빌드업 시스템이 토트넘의 이번 시즌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위닝 멘탈리티가 팀 내에 생기는 순간 팀원들이 서로를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전술적인 시스템을 믿게 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의 전술을 구현하는데 훨씬 더 퍼포먼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최근에 아스날과 리버풀 이 두 경기를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으니까 이 지점이 토트넘이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 팀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아직 시즌 초반부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완성도 높은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토트넘을 이끌 수 있다는 게 토트넘이 정말 좋은 감독을 영입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싶네요.